커넥텀 내의 지도 승현준. 머리말. 어떤 길도 심지어 작은 오솔길조차 이 숲을 관통할 수 없다. 길고 여린 나뭇가지들은 어디에나 뻗어 있으며 무성하게 자른 가지들이 이 숲속 공간을 빼곡히 메고 있다. 이 숲의 나무들은 모두 동시에 뿌려진 천억 개의 씨앗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이 모든 나무들은 한날 한시에 죽을 운명이다. 이 숲은 장엄하다. 나는 진정으로 이 숲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모든 소설, 모든 교향곡, 모든 잔인한 살인, 모든 자비로운 행위, 모든 연애, 모든 싸움, 모든 농담, 모든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이 숲으로부터 나온다. 그 숲은 바로 당신의 두개골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이 숲의 직경은 30cm도 되지 않는 작은 용기에 들어가며 지구상에 70억 개나 존재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깜짝 놀랄 것이다. 하지만 당신도 그 중에 하나, 그런 숲 중에 하나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숲은 당신이 두개골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말하는 나무들은 뉴런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신경세포이다. 신경과학의 임무는 이 황홀한 가지들을 탐구하는 것, 정신이라는 정글을 길들이는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뉴런의 소리, 즉 뇌 속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엿들어 왔다. 또한 세밀한 그림과 사진으로 뉴런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과연 흩어져 있는 나무 몇 개로 그 숲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지각하며 미래를 상상한다. 우리 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수행하는가? 어느 누구도 그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안전한 대답이다. 뉴런들이 접촉하는 지점에 시냅스라는 작은 연결 지점이 있을 경우 우리는 두 개의 뉴런이 연결되었다고 말한다. 이 시냅스를 통해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최근에는 커넥톰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도입되었다. 당신은 아마도 DNA가 사슬 모양의 하나의 긴 분자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사슬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꼬리들은 뉴클레오티드라는 작은 분자들이다. 이 분자들에게는 4가지 유형이 있어 각각 A, C, G, T로 나타낸다. 당신의 게놈은 당신의 DNA 속에 있는 뉴클레오티드들의 전체 서열이다. 다시 말해 게놈은 4개의 알파벳 글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긴 문자열을 나타낼 수 있다. 게놈과 마찬가지로 커넥톰은 신경계에 있는 뉴런들 사이의 연결 전체를 일컫는다. 이 용어는 게놈이라는 용어처럼 완전성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의 커넥톰이란 하나의 연결이나 여러 개의 연결이 아니라 연결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커넥톰이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이다. 당신의 커넥톰과 나의 커넥톰은 매우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매료시킨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을 때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람들의 뇌는 왜 그렇게 다르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왜 외향적인 내 친구처럼도 사교적일 수 없는 것일까? 내 아들은 왜 같은 반 친구보다 읽기를 더 어려워하는 걸까? 10대인 내 사촌에게 왜 상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걸까? 왜 우리 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까? 내 배우자 혹은 나는 왜 동정심과 이해심을 좀 더 가질 수 없는 걸까? 이 책에서는 간단한 이론을 제안한다. 우리 정신이 서로 다른 것은 각자의 커넥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격과 IQ의 차이도 커넥텀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정체성 중 가장 특이한 측면인 당신의 기억조차도 당신의 커넥텀에 인코딩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이론이 나온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아직 이것이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이론이 함축하는 바는 분명 엄청난 것이다. 만일 이 이론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커넥텀을 바로잡는 것에 관한 문제가 된다. 사실상 모든 개인적인 변화는 당신의 커넥텀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이론을 살펴보자. 그 이론은 우리 정신이 다른 이유는 게놈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전자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게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는 자신의 DNA 염기 서열을 값싸고 빠르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유전자가 정신질환에서 모종의 역할을 담당하며 성격이나 IQ의 정상 범위 안에서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처럼 유전체학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커넥텀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유전자만으로는 당신의 뇌가 어떻게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어머니 자궁 속에서 편하게 앉아있는 동안 당신은 이미 당신의 커넥텀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의 기억은 당신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며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칠 줄 안다. 이것들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본능이 아니라 학습된 능력이다. 임신이 되는 순간 결정되어 버리는 당신의 개념과는 달리 당신의 커넥텀은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미 이 변화의 기본 종류들을 알아냈다. 뉴런들은 그들 간의 연결의 세기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연결을 조종, 즉 가중치를 변경한다. 또 뉴런들은 시냅스를 새로 만들거나 제거함으로써 재연결되며 가지가 자라거나 축소됨으로써 재배선된다. 심지어는 재생을 통해 기존의 뉴런은 제거되고 완전히 새로운 뉴런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유전자와 경험, 이 두 가지가 모두 당신이 커넥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내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요인이 개인 사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정신적 차이에 대한 커넥텀 이론은 유전적 이론과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커넥텀 이론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하다. 커넥텀 이론은 또한 덜 결정론적이며 우리가 하는 행위,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커넥텀을 만들어 간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 배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 이상이다. 당신은 당신의 커넥텀이다. 만일 이 이론이 옳다면 신경과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네 가지 알, 즉 재가중, 재연결, 재배선, 재생성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커넥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배워야 하며 그 다음에는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성공한다면 신경과학은 정신질환을 완치하고 뇌 손상을 치료하며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21세기 말 이전에 인간이 커넥텀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선 우리는 선충에서 파리로 연구 대상을 바꿔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쥐, 그리고 원숭이에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 도전에 착수할 것이다. 바로 인간이 뇌 전체이다. 우리 후손들은 분명 이러한 성취들을 과학적 혁명에 비견되는 것으로 되돌아볼 것이다.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죽은 뇌가 정보를 줄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있는 뇌를 연구하는 것만이 신경과학을 하는 유일한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뉴런들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활동은 뉴런의 전기 신호를 의미한다. 이 신호를 측정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당신 뇌에 있는 뉴런들의 활동이 당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지각들을 인코딩하고 있다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한다. 당신은 당신 뉴런의 활동이라는 견해와 당신은 당신의 커넥텀이라는 견해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두 주장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립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주장들은 서로 다른 두 자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아는 순간마다 빠르게 변하며 화를 내다가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의미에 관해 생각하다가 잡다한 일을 생각하며 바깥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다가 TV를 시청한다. 이러한 자아는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변화무쌍한 본성은 뇌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경 활동으로부터 도출된다. 또 다른 자아는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 이 자아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평생 간직한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그 본성은
상당 부분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안심시킨다. 이런 자아의 속성들은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에도 나타나지만 잠을 잘 때와 같이 무의식적 상태에서도 지속된다. 이런 자아는 커넥톰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한다. 바로 이 자아가 당신은 당신의 커넥톰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자아이다. 뇌는 1000억 개의 뉴런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용감한 탐구자라도 이 사실 앞에서는 압도당하고 만다. 한 가지 해결책은 뉴런을 잊어버리고 대신 뇌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다. 신경학자들은 뇌 손상의 증상을 해석함으로써 이 영역들의 기능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방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은 골상학이라고 알려진 19세기 학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골상학자들은 정신의 차이가 뇌와 그 영역들의 크기의 차이에서 온다고 설명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많은 실험 대상자들의 뇌 이미지를 확보함으로써 골상학자들의 생각을 확증했고, 이를 이용하여 자폐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지능의 차이까지 설명했다. 그들은 뇌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이 다르다는 의견에 대한 몇 가지 가장 강력한 증거들도 찾아냈다. 하지만 그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평균에서만 드러나는 통계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뇌와 그 영역들의 크기는 한 개인이 정신적인 속성을 예측하는 데 거의 쓸모가 없었다. 나는 골상학에 대한 대안으로 연결주의라는 입장을 소개할 것이다. 이 입장 또한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결주의자들은 뇌의 각 영역을 근본적인 단위 요소로 보지 않고 수많은 뉴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간주한다. 네트워크 연결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그 안에 뉴런들이 우리의 지각이나 생각에 깔려있는 복잡한 활동들의 패턴을 집합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연결 조직 체계는 경험에 의해 변경됨으로써 우리가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조직화는 또는 유전자에 의해서도 결정되어 유전자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해준다. 이 생각들은 강력해 보이지만 숨겨진 문제가 있다. 결코 실험실에서 테스트해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연결주의는 그 지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과학이 되지 못했다. 신경과학자들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 지도를 그을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신경과학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골상학의 발상은 실험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지만 너무나 단순하다. 연결주의는 훨씬 복잡하지만 그 생각을 실험적으로 평가해 볼 수 없다. 이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커넥톰을 찾아내고 그 활용법을 배우는 데 있을 것이다. 커넥톰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글자조차 거의 알아볼 수 없게 쓰여진 방대한 책과 같다. 일단 우리 기술로 글자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의 도전 과제는 그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커넥텀에서 기억을 읽어내려는 시도를 통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결국에는 연결주의 이론에 대한 결정적인 테스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커넥텀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서로의 정신이 왜 다른지, 하나의 정신이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커넥텀을 발견해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커넥텀은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1. 크기가 중요한가? 1. 천재성과 광기. 1888년 영국에 박식한 프랜시스 골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의 머리 성장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고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들의 평균 머리 크기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평균 머리 크기보다 약간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골턴의 연구는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 연구 방법은 더욱 세련되었다. 실험에 이용되는 학교 성적은 IQ 테스트라고 알려진 지능 시험으로 대체되었다. 골턴은 정신의 차이는 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믿을 만한 가설의 기초를 제공했다. 현대 연구자들도 IQ와 뇌의 크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측정 방법은 골턴의 방법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뇌의 구조를 보면 대뇌, 소뇌, 뇌관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소뇌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중요하지만 제거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정신 능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뇌관은 호흡과 같은 여러 생명유지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에 손상될 경우 치명적이다. 대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되면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세 부분 중에 대뇌가 인간의 지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정신 능력의 핵심이 대뇌에 있다. 또한 대뇌는 전체 뇌 부피의 85%를 차지한다. 대뇌 표면에는 대부분 몇 밀리미터 두께의 조직으로 한 겹 덮여 있는데 이 조직을 대뇌 피질 또는 간단하게 피질이라고 한다. 피질 내의 가장 뚜렷한 경계선은 앞에서 뒤로 이어지는 커다란 홈이 있는데 대뇌 정렬이라고 부르는 이 홈은 대뇌를 좌반구와 우반구로 가르는데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좌뇌와 우뇌이다. 대뇌 반구는 다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의 네 엽으로 나눈다. 피질을 분할하는 문제는 19세기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독일 의사 프란츠 요제프 갈은 기관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위가 소화 기능을, 폐가 호흡 기능을 수행하듯이 신체의 모든 기관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뇌는 단 하나의 기관이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정신 역시 하나의 기능이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서 이 둘의 분할을 주장하였다. 바르의 제자 요한 슈프루츠 하임은 나중에
골상학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는데, 골상학자들이 피질에 주목한 사실은 오늘날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정신 기능을 피질의 특정 영역에 국한하려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이런 견해는 피질 혹은 대뇌 국소화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국소화에 대한 최초의 실험적 증거는 19세기에 들어서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에서 나왔다. 1861년 프랑스 의사 폴 브로카는 실어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났는데, 그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오직 탄이라는 음절만 말을 할 수 있었다. 그가 죽은 후 뇌를 살펴보니 전두엽에 손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1874년 독일 신경학자 칼 베르니케는 다른 실어증 환자를 보고했다. 그는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문장들은 말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를 부검한 결과 왼쪽 반고의 측뒤옆 부위 손상이 발견되었다. 과 베르니케, 이 두 사람의 발견은 말을 하는 기능과 이해하는 기능 사이에 이중 해리가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브로카 영역의 손상은 언어의 생성을 가로막지만 이해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베르니케 영역의 손실은 이해력이 장애를 가져오지만 언어의 생성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은 정신이 모듈식이라는 중요한 증거였다. 인간에게는 언어 능력이 있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없으므로 언어가 다른 지적 능력과 구분되는 능력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였다. 오늘날 우리는 골상학자들이 상상밖에 할 수 없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다. MRI는 피질 영역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며 이로써 머리의 튀어나온 부분을 만져보는 우스꽝스러운 방법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들은 IQ가 전두엽과 두정엽의 크기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IQ와 뇌 전체 크기와의 관계보다 상관성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두 엽이 지능에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 상관성은 여전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약하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골상학의 의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골상학은 뇌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여러 종류의 능력으로 나누었다. 우리는 수학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언어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 혹은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최근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이유로 IQ나 일반 지능의 개념을 배척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그들은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선호하는데, 이는 특정 내 영역의 크기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 능력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은 대부분 파국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정신적 변이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도 막대한 부담이 된다.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행동치료나 약물치료에 부분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며 치료법이 없는 것들도 많다. 정신질환과 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가장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은 분명하고 일관적인
신경병리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환들은 여전히 심리적 증상만으로 정의되며 치료법은 찾기에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질환들은 공황장애나 강박장애처럼 불안감과 관련이 있거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처럼 기분과 관련이 있다. 이들 중 정신을 가장 황폐하게 하는 두 가지 병은 정신분열증과 자폐증이다. 자폐증에 나타나는 사회적 장애, 언어적 어려움, 그리고 반복적이고 융통성 없는 행동, 이 증상들은 3살 이전에 나타나며 이후에 점차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폐증을 가진 대부분의 성인들은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정신분열증은 자폐증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 질병은 전형적으로 20대에 시작되는데 환각, 망상, 그리고 무질서한 생각과 같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을 총칭하여 정신이상증이라고 한다. 정신이상증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공포를 느낀다. 이는 정신분열증이 가장 분명한 증상이지만 다른 정신질환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분열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동기의 결여, 정서의 둔화, 그리고 말수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증상이 필요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뇌의 차이가 정신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확신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 골상학자들은 뇌와 그 영역의 크기를 조사하여 증거를 찾고자 했으나 최근에야 비로소 MRI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신골상학자들은 사람들 집단 사이에서 약하기는 하지만 뇌와 정신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정신의 차이가 뇌의 크기와 통계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차이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이나 자폐성 혹은 정신분열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나는 신경과학이 이 게임에서 좀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폐증이나 정신분열증의 신경병리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그 치유법을 찾는 데 더 좋은 교육법이나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뇌를 이해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뇌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경계 논쟁. 우리가 새로운 행동 방식을 배울 때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뇌졸중이나 수술 이후에 일어나는 피질의 기능의 재배치는 신골상학자들이 발견한 피질이 더 두꺼워지는 현상보다 더 극적이다. 피질 기능이 재배치되는 현상은 건강한 뇌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심각한 외상 사례에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의사 사일러스 유어 미첼은 남북 전쟁 당시 병사들이 겪었던 같은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환상지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는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 환상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입증했다.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동시에
미첼은 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을 제시했다. 절단 후 남아있는 신경 말단에 염증이 생겨 이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뇌는 그것을 사라진 사지에서 오는 감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환상지는 피질 기능의 재배치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론을 믿고 있다. 이런 재구성은 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골상학을 이용하여 정신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것일까? 이는 그 방법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실패한 탓이다. 뇌의 영역, 크기, 활동 수준만을 연구하여 이 질문에 답하려는 것은 가망없는 일이다. 피질구역은 1억 개 이상의 뉴런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조직되어 정신기능을 수행하는가? 우리는 다음 몇 장에서 이 질문과 더불어 뇌 기능은 뉴런이 연결에 크게 의존한다는 생각에 대해 탐구해 볼 것이다.